응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방금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전 사실대로를 얘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내란의 공범으로 모는 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뭐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잘 지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아마 2024년 12월 3일 날 받았던 전화 한 통이 마치 제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변화시킨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결국 입건된 피의자의 신분까지 하여튼 엄청난 한국의 현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가운데 서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출범하고 한 3, 4개월 지나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의 사건이라고 하면 뭐 한두 번 정도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디로부턴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법도 한데 사실은 5월 18일 날 특검이 갑작스럽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고 못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광주방송에서 홍장원 차장이 특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고 신병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이신가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별일 없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심한 기습 경기를 받았습니다. 뭐 멘붕이 왔죠. 그때도 아마 그냥 그 점심때 지인들하고 점심을 하고 있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마침 MBC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 JTBC 이런 기자가 왔는데 어떤 내용이세요? 정말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할 정도로 화들짝 놀랐고 입건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주 금요일 날 소환됐기 때문에 근데 변호인 측이나 좀 일자리를 조정하자 법리적인 검토를 좀 더 하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일찍 가서 빨리 설명하자 나 그런 일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다만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당혹함이 좀 있었죠. 예,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나가는 게 차장님께 유리하였을 텐데 피의 사실이 뭔지 몰랐죠. 전혀 몰랐고 1차 내란 특검 당시에는 국정원의 정무직들은 아무도 입건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적어도 수사 경험이 있거나 노련한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1차 특검을 존중해서라도 참고인으로 먼저 불러야 돼요. 자기들이 받았던 혹은 확보했던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절차상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본 다음에 자기들의 단서가 혐의가 충분히 있다? 그때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전환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피의 사실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수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때 상관을 모셨던 분입니다. 또 모시고 있는 동안 참으로 많은 걸 배워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면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그 독대의 순간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2024년 12월 8일에도 조태용 원장께서 국회 정보위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중립 위반으로 경질했다고 기자회견을 하셨고 1차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그러한 말을 제게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고려해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엄중한 시국에서 국정원은 철저하게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1차장을 교체를 하는 것이 제 판단으로서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피의자로 입건되거든요. 아마 그날 밤 긴급 체포가 될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항상 마음 아픕니다. 그거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옆에 계신 변호인들도 왜 그러셨나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지나가면서 기자들 만나서 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또 뭐 서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듣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조사받고 나오는 과정에 기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코앞에 차가 있었는데 이제 벌써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뻘의 기자분이 뭔가 하나라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기가 그래서 그래 오늘 고생했어. 그래 나 아무 일 없이 잘 조사받고 나왔어라는 부분으로 약간 그 유머처럼 했는데 그 옆에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딱 찍힐 줄은 몰랐어요. 예. 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지? 아무래도 국정원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특검에서도 단단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오해를 풀어들었고 아마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입니까? 뭐 그런 얘기를 뭐 하기는 그런데 제 표정으로 할게요. 예? 표정으로. 그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받는 상황에서. 근데 뭐 당시의 상황이 그냥 그렇게 또 잘못한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차장님께서 그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서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 그때는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자 12월 3일 이전에 제가 내란에 공모 사전 했습니까? 그거는 이미 저도 뭐 다른 수사팀을 통해서 클리어된 부분이지만 사전 공모에 관계가 안 돼 있죠. 12월 5일부터는 경질돼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고 심지어는 12월 6일 날 국회 정보위에다가 대통령의 불법 정치인 체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식 보고를 한 거니까. 그럼 결국은 저에 대해서 뭔가 퀘스천이 있다고 하면 3일과 4일 특히 그날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정은 뭐 크게 많지 않아요. 대통령도 전화를 받고 여인영 사령부부터 명단과 위치 추적을 요청받고 그 다음에 23, 30분에 정무직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산하부서장회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원장한테 독대를 하고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다음에 나 안 해.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 02 30분에 그 회사를 떠났던 부분은 차량 출입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다시 좁혀가면 정무직회의, 산하부서장회의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 산하부서장 회의는 10분이에요. 근데 그 10분 동안 제가 일방적인 부분으로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정무직 회의에 있었던 비상계엄에서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예, 저희 부서는 이런 거, 저희 부서는 이런 거,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자리였는데 그때 얘기했던 저의 몇 가지 코멘트가 지금은 주요 임무에 종사한 구체적인 행위라고 의혹받고 있는 거죠. 전 다시 한번 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체포조를 운영했습니까? 체포조를 파견했습니까? 내국 그 국정원에 있는 청사내에서 단 한 명이라도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임무를 두고 본 청사를 떠난 직원이 있습니까? 방첩사의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위치 추적을 하려고 했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돼서 일체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상황으로 국정원이 뭘 했다는 부분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일부 부하 직원분들 중에서 어쨌든 차장님께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종합특검팀에 어쨌든 파견을 간 그 대공 방첩 업무를 하는 그 수사국 사람들도 7명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참 얘기하기 어려운 건데 부하들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상황 안에 있어서 또는 자기의 업무 범위에 따라서 모든 걸 100% 알기는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내란 임무 종사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피의 사실이나 범죄 사실을 갖고 있죠. 뭐 때문에 지금 제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CIA 문건이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방첩사나 경찰이 나오고 현안 TF가 나오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하나가 다 당황스러웠었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께서도 처음에 어떤 피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홍장원이가 어떤 특정한 범죄 사실이 있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홍장원이라는 사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혹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봉지욱 TV에서 봉 기자님께서 정리한 거 보니까 제 혐의와 관련돼서 한 7개의 행위를 얘기하던데 네네네. 결국은 그 7개 행위를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이 저한테 제기하고 나름대로는 증거를 저한테 뭐 제시했었습니다만 그 증거에 있어서의 배경적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피의 사실을 확정짓지 않고 시작한 수사 아닙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언론에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접촉을 한다거나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을 하실 거고 저희 입장은 뭐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고 내가 모르고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을 거의 범죄 사실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좌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예. 종합특검팀 조사 받으시고 나서 제가 전화로도 살 많이 빠지신 것 같다라고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2024년 12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그 순간순간이 한 번도 끊임없이 오해, 여론의 공격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가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사법기관의 조사, 재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한 5월 달 들어서기 전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중에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감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 2026년에 시즌2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2025년에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뭐 언론에 사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2025년 그 순간순간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한 1년여가 지나서야 다 확인됐잖아요. 홍장원은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홍장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원 제1차장인 홍장원이 자신의 직속 상급자이자 기관장인 피고인에게 대통령인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에 시작된 이 시즌2, 홍장원은 2025년에 거짓말하지 않았던 홍장원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장원 차장님께서 현재 상황을 잠깐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어디까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사실은 저기 지난 5월 18일 날 갑작스럽게 내란 관련된 부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4번에 걸쳐서 출석 조사를 받았고 6월 말에 마지막 4차 조사를 받은 다음부터 지금 벌써 한 5, 6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통지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23일, 24일 정도면은 특검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에 대한 어떤 결정도 조만간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금 써주신 제가 변호사를 읽어봤는데 변호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한번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수사받는 중간에는 영장을 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이 정도의 증거 내지는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특검 측에 제가 이제 들으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는 특검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법률가로서 또 국회의원을 지금 6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내란의 과정을 지켜온 바로서 모든 국민과 함께 우리는 홍장원 차장이 얼마나 이 부당한 윤석열 그 내란 수객의 지시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것을 막았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잠깐 순간 초기에 12월 3일, 4일 그 시기에 있었던 국정원 내부의 일을 갖고 내부의 문서 문건을 가지고 억지로 이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율해서 이걸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그 표현의 의견서를 저도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이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나 정말 이거 정말 특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뭐 할 일 없으니까 바꿔보려고 지금 그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내란 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해당이 되려면 첫 번째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신식은 지시 문건 수령을 통해 그다음에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실력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하는 구책 행위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되지 않던 게 임명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아마 여기서 억지로 집어내려는 게 직접 윤석열의 지시가 14명 체포해라는 그거였죠. 그렇죠. 14명의 명단을 체포하는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듣고 방첩사나 이쪽에서 그 내용을 전파해서 그러한 시도에 동조하려는 행위를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 그렇게 이게 묶어 가려는 것이고. 근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듯이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그랬으면 왜 조태영 국정원장을 만나가지고 지침을 주시오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장이 지침 없이 차장이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홍정원 차장님 말씀한 대로 그랬으면 1시간 바로 후에 윤석열이 다시 지시를 내린 게 바로 이남수 김남우 기조실장. 이름이 뭐예요? 김남우 기조실장. 김남우 기조실장한테 동일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홍장원 차장이 실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지시를 그 밑에 있는 기조실장 차장 밑에 있습니까? 뭐 동일한 선상에 동일한 선상에 거기에다가 지시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시가 잘 이행이 안 되니까 바로 해임을 시켰죠. 경질했죠. 3일 만에. 예. 그러니까 12월 3일 날, 12월 5일 날 이틀 만에 홍장원 차장을 경질했는데 아니 특검 주장대로 내란 목적 행위를 가지고 같이 행위 분담을 하고 그 주요 임무 종사자라면 내란 수계가 경질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억지로 꼬매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차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한 4번 조사를 받은 거죠. 특검에 가서. 네. 쭉 그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고 또 안 되는데 일부 이제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보고한 문건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뭘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쟁점은 지금 내란 특검하고 종합 특검이 충돌하고 있는 그 지점에 있는데 네. 그 충돌한 지점은 내란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검경이나 기타 사법기관과 내란 특검이 특정했던 것은 12월 4일 새벽에 내란이 종료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 네. 갑자기 종합특검이 지금 12월 4일에 내란 종료를 12월 14일에 종료됐다고 나름대로 이미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료 시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12월 4일에서 12월 14일로. 아, 원래 4일로 1차 특검은 봤는데 예, 다시 종합 특검은 14일로. 14일로. 예. 제가 뭐 기본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기에는 12월 4일 날 종료대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도 맞고 네. 기본적인 법리 사항으로 12월 4일 날 종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종합특검이 상당히 새로운 결정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혐의점을 두고 있는 CIA 문건 전달과 관련해서 저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상황이 12월 4일 날 내란 종료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12월 4일 날이 내란 종료라고 하면 저는 CIA 문건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내란 관련 혐의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2월 14일로 내란 종료 시기를 연장했다는 것은 내란 시기를 연장하면서까지 홍장원 차장의 내란 주요 임무종사 관련된 혐의를 특정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내란 특검에서 동의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있는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한 논란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홍장원 차장의 혐의점을 뭐 강하게 특정 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입건하고 기소까지 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내부의 홍 차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설마 그럴까 생각했었는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만 저를 조사했던 조사관들의 시각이나 네. 또 조사관들에게 관련된 사항을 진술했던 부서장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하고는 조금 상반된 입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가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변호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수사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사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그 수사 인력들은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오랫동안 형사사건 수사를 해왔던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국정원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국정원 오비죠, 소위 말하면 지난 윤 정부 하에서 이제 퇴직했던 국정원 오비들이 이제 파견돼서 특사경 지휘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했고 홍차임 수사도 그 팀에서 했습니다. 제일 이상했던 건 이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이나 이제 증거같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평소에 해왔던 기준하고 좀 달랐다는 거죠. 예, 좀 달랐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첫 회 조사에서 제가 다른 방송사에서 얘기했지만 첫 조사에서 첫 질문이 12월 3일 그날 왜 홍장원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에서는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법무부의 유역감찰관이나 아니면 조성현 대령처럼 외부적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따졌죠. 아니 이게 수사지. 이게 국정원 뭐 내부 직무감찰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서 우리가 그걸 반대해야 될 법률적인 의무가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드러나 있지만 당시에 비상계엄을 정무직, 원장을 포함한 정무직들이 아무도 예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듣자마자 그날 밤에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반대를 하냐.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그런 지점에서 수사 전문가들이 아닌 수사여서 신문 내지 증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인 거고 수사팀의 구성이 어쨌든 윤 정부 하에서 이제 퇴직을 한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홍 차장님은 어찌 됐건 차장직까지 이제 올라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건 변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백약이 모여라고 아무리 반증을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의 의심과 반대되는 증거 그 다음에 그날의 어떤 다른 정황 사실관계들이 돼도
기소를 하겠다는 방향에서 요지부동이니까 다른 뭐 때문에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른 어떤 정무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변호인으로서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추측해 보면 우리 홍장원 우리 차장님은 1964년생 육군사관학교 43기로 707 뭐 대표 화랑이 무슨 거의 수석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뛰어난 생도였고 대표 화랑까지 역임을 했고 707 특수부대에도 일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국정원에 차출돼서 블랙 요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분이고 열심히 했던 분이어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차장으로 이제 발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좀 잘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홍장원 차장을 윤석열은 자기 쪽 사람이라고 믿었겠죠. 근데 홍장원 차장은 누구 쪽 사람이 아니라 홍장원 차장의 그동안 증언을 통해서 보면 홍장원 차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14명의 체포 명단을 보고 뭐 한동훈이나 뭐 여기 뭐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잡아간다면 이게 우리가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공산당 무슨 소비에트 스탈린 체제와 다를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가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지시를 거부했고 그것이 쭉 확인돼서 결국 이틀 만에 해임을 당한 사람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억지로 홍장원을 이렇게 기소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식견, 뭔가 홍장원이 윤석열 때도 1차장으로 잘 나갔는데 갑자기 또 내란을 막은 영웅으로 돼서 이재명 정권도 잘 나가? 둘 다 잘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둘 수는 없지. 뭐 이런 혹시라도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이제 의심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란이라는 것이 일단 이 국군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정보가 제한돼 있고 특히 국정원은 집행기관이라보다는 이런 상황이 뭔지를 파악해야 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웨이트 앤 씨 하는 거잖아요. 보고 어때 체크를 해보고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나중에 체포 명단 14명이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처음에는 무슨 국가보안사범이나 간첩들을 뭐 체포하라 그러는지 뭔가 이렇게 의심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오면은. 근데 보니까 현직 야당 대표, 국회의장,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 체포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걸 바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홍 차장께서 윤석열이 지시 협력하거나 협조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더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종합특검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일이니까. 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갖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과 홍장원 차장이 체포자의 명단을 같이 만들었다. 뭐 의혹이죠. 하지만 그 의혹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과 제가 그 체포 명단을 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날 밤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왜 저한테 명단을 불러줬죠?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2차 메모, 3차 메모에서 메모를 적은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 박선원 의원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이미 그 체포자 명단의 어떤 작성과 구성에 관여했다면 굳이 제가 보좌관한테 그걸 해서 다시 한번 적어봐라 그건 누구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더구나 제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나가서 증인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석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직접 신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 여인영 사령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뭐 등등의 어떤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역질문했냐면 아니 그날 밤에 도대체 저에게 누굴 잡아내라고 한 겁니까? 라고 제가 역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반국가 단체나 간첩이 아니겠어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은 간첩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그래.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만약에 여인영과 제가 체포 명단을 같이 만들 정도라고 하면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에 나가서 네. 혹시 만약에 제가 같이 만들었으면 네가 만들었던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벌써 1년 거의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여인영 사령관은 저를 위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의혹이나 의심을 갖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합리적인 근거와 특히 사법적 기관이라고 하면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과 의심을 가져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거가 있고 설명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박선원 의원 한번 더 우리 박선원 최고 지금 보고 있죠 영상. 우리 박선원 최고위원님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박선원 최고위원님이 지금 어제 당선되고 지금 그 광주에 5.18 묘지 참배 때문에 오지 못해서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목에서 박선원 우리 최고위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명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12월 6일 아침에 그 정보위가 열렸을 때 그 신성범 정보위원장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성근 간사도 있습니다. 여인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4명의 장관은 여인영이가 장관이 14명의 명단, 체포자 명단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아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가? 여인영이가 여인영이가 그랬죠. 예, 여인영이가 그날 밤에 예. 김용현이한테 그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인영이가 홍장훈 차장하고 그 명단을 작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저 메모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장훈 차장이 그것을 그 명령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 문제가 있어. 이 명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내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어.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보좌관을 통해서 2번, 3번 명단을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정한 거잖아요.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갖고 국회에서 증언도 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다 증거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그런 종합특검이 그렇게 홍 차장의 여인형과 무슨 체포 대상자를 같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그 전에 여인영이 방첩사령관에 여러 사람들이 방문했었는데요. 국정원 쪽에서 고위직은 황원진이 24년 11월에 방문한 게 전부예요. 홍 차장님이 방문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CIA 문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현재 국정원장 이종석 원장도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차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내 밑에 저도 해외 대북 담당 차장을 했는데 내 밑에 국장이 있어도요. 원장 지시 직접 받아가지고 행위해버리면 차장이 모릅니다. 그다음에 사후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종석 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홍장훈 차장은 그 CIA 문건 전달하는 과정에서 결제 라인에 있지도 않았고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특검에서 홍 차장에 대해서 이런 것을 뭐 추궁을 하려면 저를 불러다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이종석 원장한테 참고 진술 의뢰서라도 보내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황원진 차장이나 김남무 기조실장 이걸 다 엮어서 이제 기소를 하는데 홍장훈만 왜 뺐냐 이런 말 들을까봐 그 기계적 균형 아닌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있고 역할이 있고 이 전체 과정에서 만약에 이 종합특검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윤석열이가 당신 이렇게 해서 같이 명단 작성하고 네가 저기 말 잘 듣고 조태영이한테 제대로 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뒀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 지금 우리 최고님 어디 계시죠? 지금 어디? 지금 광주에서 이동하는 버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 전세 버스니까 괜찮습니다. 거기 이왕 그 질문 드린 김에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그 서거 17주기여서 오늘 아침 9시에 김민석 신임 대표님과 최고위원 당선자 5명이 함께 현충원에 참배를 했죠. 그랬죠. 거기 참배 현장에 우리 정청래 후보님도 못 가셨고, 예, 안 왔죠. 저도 거기 일정이 시간 때문에 저도 못 가고 저는 바로 이제 10시에 바로 그 옆에서 열리는 현충관에서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김민석 대표도 오셨고 우리 이 박선원 최고와 서미화 최고도 오셨는데. 나머지 최민희 최고와 그 세 분의 최고위원들은 안 오셨더라고요. 안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현충원에서 정식으로 참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지도부가 묘역에는 갔습니다. 네. 묘역에서 참배를 했고 그 묘역 참배가 끝나는 게 한 9시 반쯤 끝났거든요. 네네.
끝나고 나서 다들 대부분 의원님들이 저기 현충관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님 공식 추모하는 행사 장소에 가서 기다렸다가 10시에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네. 최고위원 중에서는 저하고 서미아 의원 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들은 같이 가자고는 안 했습니까? 그는 뭐 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 대표가 가시면 최고위원 전원이 함께 대표를 모시고 예, 예. 공식으로 참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따라가야 되는데 다들 개별적으로 네, 가버렸어요? 흩어졌어요. 9시 반에서 10시까지 시간이 좀 비니까 30분이 비니까 가버렸다. 예, 흩어졌고 기다렸다가 간 사람은 이제 저와 서미아 의원 그다음에 김인석 대표님은 아예 그냥 그 대통령님 추도사가 예정돼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저 예. 의문이 있어서 저도 이제 아까 예. 10시에 그 참석했는데 다른 분들이 예, 안 예. 보이셔서 의문이 있어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 그 이 홍 차장에 대한 변론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핵심과 아니, 내용은 다시 한번 언제든지 예. 홍 차장 직접 뵈도 되고 다시 송영길 TV에 제가 나가도 되고 아니면 제가 박선원 TV에서 주장을 해도 되고요. 네. 홍 차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영길 대표님처럼 확실하게 규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박선원 최고위원께서 지금 광주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네, 감사하네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예. 이게 저도 분명히 된 거지만 국회에서 수많은 청문회가 있었고 또 재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지시한 사항을 여인영이 받아 적었다라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사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뭐라도 자기 변론을 위해서 뭘 뒤집어 씌우는 사람인데 실제 그랬으면 우리 홍장원 차장과 둘이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서로 우리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을 상대로 피고인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던 그때였는데 그때 우리 이 홍장원 차장님한테 당신이 같이 작성하지 않았어 분명히 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이해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방송을 처음에는 이런 방송을 아직 특검이 결정하기 전인데 이렇게 방송을 해도 좋을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홍 차장님께서는 순수한 분이시고 자기가 절차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왜 될까에 대한 이제 그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정무적으로 법리적으로 순수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정치적인 양균형, 기계적 균형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추측을 한 그런 사유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홍 장관을 얽어매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개하고 국민들이 한번 봐라 이거죠. 재판이라는 게 우리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보는 건 뭡니까? 지기현 재판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이진관 재판장도 봤지만 판사님에 따라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배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공유하고 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반론함으로써 이 집단적 지성으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우리 홍장원 차장을 가지고 이 내란 뭐 방조도 아니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걸 기소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일이고 이런 것은 오히려 윤석열 쪽 내란 수괴들이 물킨 작전으로 바라는 그것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좀 우리 변호사님 제 말이 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최종 한번 마무리 변론을 해주시죠. 지금 한 미수 얘기하면 미수. 제일 지금 예. 지금 제일 법리적으로 그 좀 황당한 부분은 내란 종료 시기를 4월 14일, 12월 14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결의 있을 때까지 종료 시기를 늦추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홍 차장님을 포함한 뭐 KTV 이은우 대표인가요? 이분들은 기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피고인이 됐던 다른 내란의 이제 공범들, 그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14일 이전에 군이 철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기억하기로 그 사이에 그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시위였다라고 담화를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내란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특검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닌가. 그 옆을 보게 되면 내란의 종료 시기를 그렇게 열흘씩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게 늘려서 자기들의 기소의 근거를 만들게 됐을 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기수가 아니라 내란의 미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건 뭐 대표님도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그게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가 그렇게 보지 않겠죠. 이 특검이 한다고 하는데 저 특검이 내란을 왜 기간을 그렇게 연장해서 1차 특검과 다르게 이렇게 몰아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막아야 되니까. 네, 예. 예. 이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 홍장원 차장께서 3일 전이죠. CBS 최초 공개한 게 3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걸 하시고 그 다음 날 저하고 한번 전화 인터뷰를 했고 오늘 이제 4일째 된 거는 한 4일째 금 토일 월 오늘 월화인가 오늘이 그래서 약간 지금 특검이 소강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특검에서도 저희들의 방송을 좀 참고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것이 지금 오마이뉴스하고 스픽스에도 아마 이 방송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스픽스도? 네. 스픽스 오마이뉴스와 같이 동시 좀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아마 기자님들도 보고 계실 텐데 이런 황당한 일이 불필요하게 벌어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 차장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수 진보를 넘어서 정말 보수적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한 길로 걸어온 분입니다. 우리 홍 차장님 아버님도 해군 제독 출신이고 어머님도 해군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국가를 헌신한 이 군인 가족의 아들로서 서울대학교도 합격했는데 아버님을 따라서 정말 국가에 충성하고자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정말 대표 화랑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분인데 이거를 이런 걸로 이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이것을 잡아가지고 기소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을 내란범으로 몰아가지고 사병으로 지시해서 국회에 투입했던 이 내란 수괴가 그 말을 거부하고 싸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소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특검 여러분? 지금 본말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을 진압을 하니까 왜 엉뚱한 내란을 막은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제가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정훈 대령도 자기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입니다. 포항의 대동고 출신인데 송영길이 뭐 광주 대동고에서 대동고 후배라고 막 처음에 초기 전라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댓글이 나오기로 그랬습니다만 이름만 같이 그냥 포항 대동고 출신의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온 그야말로 TK 핵심인이고 그 어머니는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위원장인가 그 당원입니다. 그런 사람을 박정훈을 정말 그렇게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항명죄로 기소해서 이 모진 고통을 겪여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만 왜 우리 홍장원 차장을 제2의 박정훈으로 만들어서 이 죽이려는 밥이 되면 빈총도 맞으면 기분 나쁜데 한번 기소를 해놓으면 출국 금지되고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 재판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생이 허비되고 갈아 마셔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정말 국가가 국민에서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 특검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말 법률가답게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무리 말씀 한 번씩 하시죠. 우리 홍 차장님. 막상 생각해보니 2025년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같은 느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26년에는 특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법 권력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아마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송영길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아는 지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송영길 의원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니 내란을 막았던 사람이 어떻게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설명을 들으시고 역시 변호사시다 보니까 변호인의 의견서까지 한번 다 읽어보신 다음에 저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고 처음 연락했을 때 어색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이렇게 유튜브 TV에 나와서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마음이 찡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배려와 정의감이 이래서 이렇게 큰 정치인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특수 작전의 그런 장교로서 활동하다가 국정원에 가서 나라를 위해 충성해온 분인데 이분이 정말 이 얼토당토한 놈 이 내란 숙의 윤석열의 그러한 지시에 불복하고 국가의 헌법 질서를 지켜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보상은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강력히 국민 여러분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변호인 의견서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특검이 수사기관으로서 의심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드렸던 질문의 4가지. 홍 차장은 왜 지휘부인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산하부서장 회의가 끝난 이후 왜 홍 차장은 원장을 독대했는가? 그리고 홍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1시간 뒤에 기조실장에게 별도 라인을 통해서 계엄사의 연락관을 파견하라는 그런 지시를 별도로 내렸는가? 마지막으로 차관급 이상 가운데 내란에 협력했던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경질이 됩니다. 홍 차장은 왜 계엄이 있었던 이틀 후에 경질이 되는가? 이 4가지를 설명해야 특검의 기소가 아마 정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역시 변호사님께서 차분하게 정리를 잘해주시고 의견서에도 분명히 이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김익현 변호사님 너무나 이 변론 정리 잘하시고 마지막 네 가지 정리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또 저의 송영길의 보조로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대통령의 지시, 즉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같이 일종의 내란 공범을 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대통령 지시를 이 국정원 지휘부 회의체인 정무직 회의에 공유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피의자가 산하부서장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 이행을 논의했다면 왜 그때 조태영 그 국정원장 당시를 찾아가 독대 보고를 하면서 지침을 요구했겠냐 이거죠. 국정원장이 지침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차장 입장에서 별도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아까 말씀한 대로 피의자가 방첩사 지원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우리 홍 차장한테 그래놓고 나서 뭔가 석연치가 않으니까 1시간 후에 기조실장에게 별도로 계엄사 파견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홍 차장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김용현이가 합참부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합참부장 빼버리고 육군 참모총장으로 그냥 계엄사령관 저쪽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은 사실 계엄 집행부는 합참의 계엄과가 있습니다. 합참 소관인데 합참을 패싱했습니다. 그건 드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피의자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산하부상회의에서 이와 관련 지시를 했다면 대통령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틀 만인 12월 5일 날 홍장원 차장을 왜 경질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왜 경질을 하냐고 이 홍장원이를 말 잘 듣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이 특검이 의심한 대로 윤석열의 내란 공모 혐의에 공모하고 협력했다면 그동안의 수많은 국회 청문회 재판정의 서로 간의 증인 신문 과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공판 과정에서 당연히 윤석열이 이 홍장원에 대해서 공격을 했겠죠. 제시를 하고. 하나도 못한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홍장원 차장께서 대통령으로다 나중에 윤석열의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혹을 했는데 그런 일종의 자기로서 모욕으로 느꼈을 텐데 그런 걸 들으면서 홍 차장의 약점을 공격 안 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방송을 보고 많이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생각
우리가 보통 생각은 처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상상으로 뭐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고 막 우주가 돼서 자기가 로봇 태권브이가 돼가지고 어디 건물을 때려부신 별상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형법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상상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내란은 예외적으로 예비 음모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화라든지 내란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만 예외적으로 예비 음모가 있어요. 살인 같은 게. 나머지는 뭐 일반 절도죄 예비 음모죄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근데 예비 음모가 되려면 객관적 사실이 돼서 충분한 아까 말한 인식의 공유, 내란의 공유를 통해 행위 분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실제로 크게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잘린 거잖아요. 이틀 만에. 이런 차장한테 우리가 상을 주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많은 국민들이 이 꽃고단 이 사람의 인상을 보면 그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홍장원 차장님의 그 단호하고 정말 그 정돈된 절제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군 출신의 국정원 출신의 보수 진보를 넘어서 정말 어떤 공직자 특히 이 군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군인의 모델을 보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명예를 덧칠을 하는 이런 것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유로라는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유명한 형사법 원칙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뇌피셜을 가지고 이 홍장원 차장을 기소해서 모욕하고 시간과 그 인생을 정말 갈아 마시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합특검께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러한 기소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3,000명이 넘게 와서 지금 동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마이뉴스 우리 스픽스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